오늘 함께할 우리의 주제, 데이트 폭력, 그 사랑의 어두운 긴 그림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데이트 폭력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자. 네. 데이트 폭력은 저희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 곧 연애 기간, 동거 기간, 결혼 전후. 이 모든 전후.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아, 결혼 전후도 데이트 폭력이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우리가 연인 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범위로 다시금 재정의한다면 부부간에 발생하는 이런 폭력도 역시 데이트 폭력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데이트 폭력인지 아닌지 조금 가늠해야 될 것들 중에 너무 소소해. 너무 소소해서 이게 폭력인가 싶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연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맞아. 그런 분들 있어. 야, 너 패션 스타일이 왜 그 모양이야? 야, 너 집 가난해? 이런 거 있죠? 다 데이트 폭력입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내게 인접해 느껴지는 많은 부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 넓게는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혀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데이트 폭력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는가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매일 3일에 한 명씩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합니다. 3일에 한 병이요? 사망한다고? 이게 지금 현재 통계로 보자면 우리가 2023년에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가 77,150건인데 지난 10년 사이에 8배가 증가한 거예요. 어머머머.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비해서 데이트를 많이 해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는 줄었죠. 그만큼 이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혹시 내가 데이트 폭력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또 나는 이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그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척도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죠. 지금부터 6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휴대폰 SNS를 수시로 내 파트너가 검사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다. 그건 안 되지. 두 번째, 친구, 가족 만나는 거 싫어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려 고립을 시킨 적이 있다. 곧 점점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다 널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또 네 번째, 때리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된다. 그다음 다섯 번째, 화가 나면 나 죽으러 가겠다. 잠수 타.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서 애골복골해서 다시 잡아. 그리고 화가 나. 그러면 또 다시 헤어지겠다, 죽여버리겠다, 혹은 죽어버리겠다. 둘 중에 하나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순간이 지금 6개의 항목인데 적어도 하나 있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2개 이상이 있다. 특별히 2개가 있다. 이거는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임박한 재앙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3개 이상이다. 도망가세요. 이게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셔요. 데이트 폭력의 이 6가지 항목을 보니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죠. 사생활이 없어져요. 나만의 비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머머머머. 한 개체는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건 나만의 영역이 있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나만의 사적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 바로 나만의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범당하는데 자주 침범당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점점 없어지죠. 이건 폭력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정말 월스트, 쓰레기 넘버 7. 저는 이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되시는데 여자가 4살이 연상이에요. 근데 이 전에 이 남자가 여자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정말 예뻤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가 보는 앞에서 난 너 아니면 죽겠다고 시위까지 하고 아이고. 그러니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되죠. 이 남자인가 보다. 아. 이 키워드 잘 기억하세요. 이 남자만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술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됐어요. 잠자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남자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뭐? 완전히 돌변해서 이 여자에게 그전에는 존댓말을 했어요. 갑자기 반말을 시작해요. 이 남자가 이 여자와 함께하는 약속에 늦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늦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로 다시 그 여자를 불러요. 이런 방식으로 시간과 전반적인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이 여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펜션을 가자. 펜션을 가자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3명을 그 펜션으로 불렀습니다. 설마. 부르고 그 자리에서 이 남자가 갑자기 이 친구들을 딱딱딱 쳐다보더니 이 여자를 세워놓고 뺨을 때렸습니다. 나쁜 새끼네. 정말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서 그 이쪽에 이제 자국이 이제 코피가 흐르기도 했는데 이 안쪽에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요. 근데 진짜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문신을 했어요. 가슴 안쪽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문신을 했습니다. 너무 싫어. 자기 이름으로 문신을 했어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근데 이 안쪽에다 정말 시커먼 문신을 해놨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사실 이 여자가 신고됐을 법하고요. 도망갔을 법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너 신고해? 내가 니네 집 불지른다. 너 신고해? 내가 네 동생 가만히 둘 줄 알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뭡니까? 통제감이죠. 기본적인 정서는 소유욕이에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물건으로 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트로피처럼 생각을 하다가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던지겠어요?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영구적인 손상을 만들어내서 마음의 손상과 몸의 손상을 통해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남자였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여러분 안 당하시죠? 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심지어 아마 저도 그럴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사랑한다 말하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네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믿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내가 맞는 판단을 하더라도 내가 틀린가?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겠죠?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입맞춤과 두 번째 가스라이팅과 그리고 세 번째 폭력을 통해 그 사람 소나기 안에 들어간다. 이 연장선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 나올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혹은 잠재적 피해자들은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천사 같은 사람이야.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너무나 예쁜 사람이라 정말 예쁜 사랑을 할 거라고 생각하죠. 놀라울 정도로 악당도 잘 만납니다. 두 번째, 이별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누가 사랑해 줄까? 이건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도 시작이 되죠. 세 번째, 너무 아픈 이야기인데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우와.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폭력을 당해도 이게 폭력이 아닌지를 가늠을 못해요. 왜냐하면 난 어려서부터 이거보다 더한 일도 겪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한 폭력이 있다면 그는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이 또 부모가 다투는 걸 보고 그래서 무조건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이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루는 패턴,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루는 패턴이 워낙에 익숙해져서 나중엔 이게 내 결혼 혹은 나의 연애의 구도가 돼요. 이게 하나의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나쁜 남자를 마치 찾아다니는 것 같고 나쁜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인상까지 주는 게
이 과거 그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인기에 당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번째, 구원자 역할 생각하는 사람. 구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면 이 사람을 누가 구합니까? 구원자야. 그러나 이런 방식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여전히 상존하고 이 폭력을 뒤집거나 전복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녹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의존성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니까 나의 비번을, 사랑하니까 나의 통장을, 사랑하니까 나의 몸을, 사랑하니까 나의 시간을, 사랑하니까 나의 공간을, 사랑하니까 나의 인생을 다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나면 이제 나의 자산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전적인 통제와 의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의존성이 큰 사람, 이 사람들은 쉽게 통제와 그리고 의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요. 트라우마 본드라는 것도 있어요. 트라우마 본드라는 건 뭐냐면 폭력은 말입니다. 폭력만 있지 않아요. 달콤함을 늘 함께 가져와요. 어떤 엄청나게 무술을 잘하는 남자하고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전전 남자친구가 준 선물하고 편지가 거기 있었어. 이 남자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때부터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갑자기 웃으니까 왜 그 남자가 생각나서 빡 와.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이 일어났어요. 폭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여자가 만신창일 거 아니에요. 안아가지고 욕조에 온수를 틀어놓고 데리고 가서 구석구석 닦아줘. 최악이에요, 최악. 너무 싫어. 악마 아니야, 악마? 악마다. 머리 다 빗겨주고 머리 드라이기로 다 말려주고 데리고 나가서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밥 먹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선물 사주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난 너밖에 없다고. 폭력과 달콤함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맞으면서 다음번에 이 남자가 해줄 목욕이 생각나더래요. 어머, 어떡해. 미치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맞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달콤함과 이런 폭력이 반복이 되면 이게 하나의 나에게 조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맞았다. 내 뺨을 때리더라. 내 멱살을 잡더라. 내 머리 후려치더라. 이런 얘기를 마음 나눌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 못하죠? 왜?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해? 엄마한테 얘기 못해. 친구한테 얘기 못해. 또 가장 중요한 상담 현장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치부도 드러나니까. 그렇지, 맞아. 그렇지. 창피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가속도가 붙어요. 더 심해질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3일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게 네가 아니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게 내 딸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게 내 아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두고 올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 주변에 만약에 이 데이트 폭력의 이 징후가 보이는 커플들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 주변에. 그럼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모르는 척 이렇게 눈 감아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네가 분명히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걸 알아. 그런데 걔가 나에게 간절히 그렇다고 구해달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이건 접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너무 어렵죠. 우리가 신고 의무자는 아니에요.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폭력의 징후가 선명할 때에는 저는 같이 가서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폭력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 같은데
신고하시고요.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하실 때는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신원이 보장이 돼요. 신원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얼굴을 그 가해자에게 내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따로 분리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다 싶을 땐 신고하자,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분 다 보장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우리의 전전두엽을 멈추게 한다면 이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눈 뜨고 사랑을 봐야죠. 인생의 도둑이 우리가 원할 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불행이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일을 덮칩니까? 아니죠. 불행은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아무 때나 덮치는 거고요. 도둑 역시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이나 침범하게 되는 거라 적어도 우리가 예방을 위한 머리 구조는 좀 가지고 있자. 또 내 자신을 잘 보호하고 안전한 사랑을 위한 데이트 폭력 예방책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쁜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안전한 사랑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